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제3회차 사회복지조사론 문제 전반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 13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조사론 할 때는 개념 정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제 3회차 마지막 문제 풀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개념 정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념의 문제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례 문제도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겁니다. 26번 문제가 사례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위해 놀이공원에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게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청소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방문한 청소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겠죠. 자,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에 해당되는 표집 방법은 뭘까요? 자, 이것을 우발적 표집이라고 하죠. 우발적 표집. 동의어는 임의 표집. 상당히 편한 방법을 썼어요. 컨비니언스 표집, 컨비니언스 샘플링, 편의 표집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동의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컨비니언스 샘플링, 편의 표집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충 표집은 층화 표집이죠. 층화 표집이 여기에 들어가고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군집 표집은 집락 표집과 동의어가 되고요. 집락 표집과 동의어가 되고 그 다음에 판단 표집은 위 표집과 동의어가 됩니다. 위 표집과 동의어. 체계적 표집은 개통 표집과 동의어가 된다. 동의 하나씩 써드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사례는 간단한 문제니까 금방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27번 문제 들어갈게요. 27번 문제는 좀 긴 지문들이고 개념을 좀 잡아 보십시오. 실험 설계와 단일 사례 설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실험 설계는 연구에 사용된 독립 변수를 조작하여 그 조작의 결과가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실험 디자인, 실험 설계의 내용입니다. 단일 사례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가설의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표적 행동에 대한 개입, 즉 프로그램의 효과를 관찰하여 분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이고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게 주목적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사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유사 실험 디자인은 실험 디자인의 짝퉁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 방법보다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유사한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설계입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시계열 디자인, 단순 시계열, 복수 시계열을 한마디로 시계열 디자인이라 했습니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도 여기 있는 유사 실험 설계에 포함되는 것이죠. 다 배웠던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과 디귿 모두 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들어갑니다. 자, 리을은 복수기초선 설계가 나왔습니다. 복수기초선 설계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대상자, 여러 문제, 여러 상황에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수기초선 설계라 했습니다. 일련의 종류가 다른 개입들의 효과. 개입들이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종류가 다르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A, B, C, D 설계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복수 요인 설계라고 하죠. 여기 있는 복수기초선하고 달라요, 여러분. 설계 유형이 달라요. 첫 개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다른 형태의 개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A, B, C, D 설계입니다. 탈락입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개념 잘 잡아주십시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8번 문제는 외적 타당도,
일반화와 연관성 있는 거 아시죠? 옳은 것은 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나타난 우연한 사건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아니요.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요인인데 내적 타당도, 인과성 검증의 문제를 일으키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탈락입니다. 연구 대상의 조사 반응성, 다른 말로 반응 효과라고 하죠. 이 반응 효과는 일반화를 어렵게 해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구 결과의 일반화, 인과관계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 아니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인과관계 정도는 아니에요. 인과관계는 내적 타당도거든요.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대표성이 부족하다면 일반화가 어렵겠죠. 일반화가 어려우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 부족은 일반화의 한계를 가져오니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별표 쳐주세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구분할 줄 아느냐, 그런 것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사 연구의 과정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옳은 것은 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 제기, 문제 선정을 합니다. 문제 선정. 두 번째 하는 게 뭐죠?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입니다. 자, 가설 설정한 다음에 무엇이죠? 설계,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개념화 및 조작화 아닙니다. 조사 설계 디자인을 합니다. 조사 설계를 한 다음에 뭐 하죠? 네, 우리가 개념화 및 조작화,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화 및 조작화를 한 다음에 개념화 및 조작화는 설문지 제작입니다. 설문지 제작을 해야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료 수집한 다음 분석하고 해석하고 보고서 쓰는 겁니다. 답은 5번이었네요. 29번 문제는 가장 기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0번 문제는 상관계수입니다. 변수와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변수와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는 것이 상관관계고 상관계수를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상관계수는 두 변인 간의 상관 정도에 따라 감마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입니다.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까지 변산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쪽이면 완전 상관, 두 변인이 완전한 상관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 플러스 1이 최고 맥시멈 아닙니까? 따라서 완전 정적 상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변이 상관이 전혀 없다가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0이에요. 전혀 없는 것은 0이에요. 0. 감마가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뭘까요? 네, 부적 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완전 부적 상관이 되는 겁니다. 완전 부적 상관이 된다. 서로 지그재그로 이제 하는 거죠. 높으면 낮을 것이다. 부적 상관이죠. 높으면 높아질 것이다. 정적 상관이에요. 그래서 정적 상관은 플러스를 쓰는 거고 부적 상관은 마이너스를 쓰는 거다. 3번 질문 탈락.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상관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증가하면 늘어날 거다. 감소하면 줄어들 거다. 이게 뭐예요? 네, 정적 상관이고 그 다음에 증가하면 감소할 거다. 감소하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되면 부적 상관이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신뢰도 분석 방법들은 이러한 상관계수를 활용해서 일관성의 여부를 보는 것이 신뢰도 분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크롬바 알파 계수가 있죠. 크롬바 알파 계수가 바로 상관계수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안정성 계수, 이게 안정성 계수거든요. 검사 재검사법 할 때 안정성 계수를 알아봐요. 이것을 안정성 계수라고 하고 안정성 계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값을 갖거든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30번 문제 상관계수 문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체킹해 주시고요.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1번 문제는 비율 척도입니다. 가장 수준이 높죠. 측정 수준이 높은 거예요. 측정 수준 가장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절대 0점 포함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모수 통계 아니요, 모수 통계를 적용합니다. 제가 해설에 장황하게 넣어드렸는데 모수 통계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 아시죠? 네,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사례수가 30 이상이고요. 정규 분포를 가정할 때 우리가 모수 통계를 적용하거든요. 비율 척도가 가장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우리가 통계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수 통계를 적용한다. 만약에 사례수가 너무 적다, 30 미만이다 그러면 비모수 통계라는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이 정규 분포가 가정된 상태에서 통계를 돌리기 때문에 비율 척도라면 모수 통계를 적용하겠죠. 특정 시간에 등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 서열, 등간, 그 다음에 비율이거든요. 4번 보시면 명명, 서열, 등간 척도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치 간의 등간성도 있는 겁니다. 순위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기본이에요, 여러분. 31번의 답은 2번.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요인 척도 쭉 내려와서 의미 분화 척도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요인 척도,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의 유형을 밝힙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변수를 묶어요. 그래서 이를 보다 적은 수의 요인들로 축소시키는 통계적 기법이에요. 요인 척도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요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다. 이 여러 개를 2개나 3개로 축소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요인을 이렇게 묶는 거죠. 이게 바로 요인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 요인 척도가 바로 밑에서 나올 겁니다. 그것이 R 기법이라고 해요. 요인 척도 R 기법 이렇게 연관됩니다. 자, 소시오메트리. 집단 동그라미. 소시오그램 생각나십니까? 소시오그램은 집단에서 쓰는 건데요. 집단 내의 선택,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의 패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소시오메트리는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집단이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Q 분류 척도. 자, 봐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가잖아요. 3개를 6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것을 Q 분류 척도라고 합니다. Q 분류 척도라고 해요. 반대로 하면 특정 자극에 대한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대상을 뭐한다? 분류한다 라고 했잖아요. 자,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대상을 분류한다. 세분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란 말이 들어갔는데 이 분류는 세분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분화. 그러면 3개를 6개로 세분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면은 Q 분류 척도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적은 수로 이제 축소를 시키면 R 기법 요인 척도가 된다. R 기법 들어갑니다.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단일 현상을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세분하는 거 뭐죠? 네, Q 분류 척도죠. 세분하는 것은 Q 분류 척도예요. 세분하는 것은 R 기법 아닙니다. 의미 분화 척도, 해당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서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반대의 뜻을 갖는 형용사, 양극화된 형용사 쌍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미 분화 척도 또는 어의 차별 척도, 동의어입니다. 어의 차별 척도라고도 해요. 동의어 써드렸습니다. 행복한, 불행한, 그 다음에 슬픈, 그 다음 기쁜 이런 식으로 양극화된 반대의 형용사쌍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긋고 이렇게 체킹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미분화 척도의 차별 척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시험 나왔고 이거 시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세분화하는 것이니까 Q 분류 척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평가조사의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총괄평가, 프로그램 운영이 끝날 때 행해지는 평가조사 맞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거냐, 종결할 거냐. 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할 거냐, 지속 아니면 중단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총괄평가입니다. 맞습니다.
형성평가,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그렇죠.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를 뭐라고 하죠? 네, 영향평가라고 합니다. 다 배우신 겁니다. 이제까지 다 나왔던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옳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33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34번 문제는 신뢰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을 말합니다.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을 뜻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신뢰도라고 말합니다. 개념 맞습니다. 대안법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아닙니다. 대안법 아니라 바로 밑에 나오는 크롬바 알파 계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그거를 내적 일관성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에 크롬바 알파 계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 항목을 찾아내서요. 그것을 측정 도구에서 뺄 수 있습니다. 빼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크롬바 알파 계수, 내적 일관성 방법입니다. 타당도가 높은 측정은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 그랬죠. 자,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경우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하면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신뢰도가 높을 때 타당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가 낮은 거거든요.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가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가 높은 측정은 없는 반면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낮은 측정은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낮은 측정이 있는데 자, 봐보세요. 신뢰도가 낮으면서 신뢰도가 낮다는 거 이거거든요. 낮으면서 동시에 타당도 높은 거 못 그려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요.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가 높은 측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지문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 34번 문제 체킹. 34번 문제는 신뢰도의 추정 방법도 들어갔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도 들어가 있는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35번 문제 타당도에 대한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별표 쳐놓으시고요.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측정 도구에 올바른 질문이나 관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판단하는 것. 이걸 내용 타당도라고 하죠. 자, 기준 타당도는 두 가지가 있죠. 예측적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가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예측적 타당도는 미래의 것과 비교했을 때 예언하는 정도, 동시적 타당도는 기존에 공인된 것과 봤을 때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공인 타당도와 동의어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개념 나오면 뭐죠? 수렴 타당도입니다.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당연히 측정 지표는 수렴적 타당성이 높겠죠. 맞습니다. 하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이미 타당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독립된 기준을 공인된 것이라고 하죠.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거니까 공인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적용하는 것은 예측적 타당도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시적 타당도, 동의어가 뭐라고요? 공인 타당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기준 타당도 중에 예측적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가 있다 했는데 이 개념은 동시적 타당도의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왜?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판별 타당도가 높다. 배우셨죠? 판별성이 생겼으니 판별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35번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개념 잘 잡아주십시오.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36번 문제, 다음 사례는 무슨 척도인가? 이론서에 있는 거죠.
귀하는 양로시설 설치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양로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괜찮다. 우리나라의 동그라미. 양로시설이 서울에 있는 것은 괜찮다. 양로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은 괜찮다. 양로시설이 우리 옆집에 있는 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종간 거리가 아니에요. 인종간 거리가 아니고 강도인데요. 이 강도에 따라서 서열화하는 것이 있어요. 인종간 거리면 보가더스가 될 건데 인종간 거리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거트만 척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에 따라 서열화하는 것이 바로 거트만 척도거든요. 자, 인종간 거리 하면은 보가더스고 인종간 거리와 상관없는 강도라면 우리는 거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 거트만 척도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론서에 있는 우리 이론 수험서요. 거기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7번 문제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 별표.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그 다음에 타당도, 성숙 요인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한번 보시죠.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 속성을 수량적으로 나타내고 연역법을 쓰는 거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 그게 아니라 양적 연구 방법이 그러는 거예요. 양적 연구 방법이 연구 대상을 수량적으로 하고 연역적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주관성의 동그라미, 상황적 변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귀납법을 적용하는 것이 뭐죠? 네,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이 그렇다. 1번, 2번은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인과성의 동그라미, 인과성에 대한 검증 능력이 강하면 내적 타당도가 높으며 일반화의 동그라미,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념을 잘 알았을 때 풀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고요. 따라서 타당도는 충분하니까 주고 신뢰도는 필요하니까 받는다라고 했었죠.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고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4번 지문 맞습니다. 5번 지문 성숙 요인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유사한 검사를 반복했을 때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시험의 친숙도가 높아져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검사 요인이라고 해요. 검사 요인 또는 시험 효과라고 하죠. 사정 사후 검사 때 서로 동일한 검사를 했을 때는 친숙도가 높아져서 인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성숙 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변화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4번 집은 탈락. 5번 집은 탈락.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별표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8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딱 보니까 표집 문제죠. 개념 잡아주십시오. 집락 표집은 모든 부분적 계층에서 표본이 선정되는 게 뭐죠? 각각에서 다 뽑는 것. 그게 바로 층화죠. 층화 표집이 여기에 들어가요. 층화 표집은 모든 부분적 계층에서 표본이 선정되지만 추출된 가로,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표본을 선정하는 건 뭐죠? 이건 집락 표집이다. 앞뒤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누적 표집, 눈덩이 표집과 동의어. 연구에 필요한 소수의 사례 표본을 찾습니다. 당연히 인위적으로 찾습니다. 왜? 비확률 표집이니까. 자, 그 표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점차로 표본의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유의 표집입니다. 유의 표집의 동의어가 판단 표집, 의도적 표집이라고 하거든요. 모집단의 정보가 많은 경우 연구자의 가로 나오죠. 주관적 판단, 판단의 박스, 판단의 기준에 따라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의도적 박스, 그래서 판단 표집, 의도적 표집이 유의 표집과 동의어가 됩니다. 당연히 인위적으로 뽑는 겁니다. 왜요? 비확률 표집이니까. 맞습니다. 할당 표집이 나왔습니다. 할당 표집은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사전에 미리 알고 그 집단의 비율과 같도록, 그래서 비례층화 표집과 사촌지간인데요. 모집단의 비율과 같도록 각 계층에서
자기적, 다른 말이 뭐죠? 인위적, 무자기적의 반대니까 인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자, 여기 모집단의 비율을 봤더니 이제 구분했습니다. A, B, C, D로 구분을 했고 모집단을 봤더니 여기가 30%가 있고 여기가 20%가 있고 여기가 20%가 있고 여기가 30%의 비율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100명을 뽑아요. 자, 100명을 샘플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몇 명? 30명 뽑고 여기서 20명 뽑고 여기서 20명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30명을 뽑으면 모두 다 몇 명이 돼요? 네, 100명이 되는 겁니다. 모집단의 비율과 같게 뽑았는데요. 어떻게 뽑냐면 인위적으로 뽑아요. 자기적으로 뽑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할당 표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 표집은 비례층합 표집의 사촌지간이다. 이걸 만약에 무작위로 뽑는다면 이게 비례층합 표집이 되거든요. 모집단의 비율과 같게 뽑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위적, 자기적으로 뽑았다 그랬으니까 할당 표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겁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답이 나왔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5번 풉니다. 5번입니다. 층합 표집과 5번 별표, 5번은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층합 표집과 할당 표집은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는 이론에 기초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동질한 그룹으로 구분을 해요. 동질한 그룹으로 우선 구분을 해서 자, 이질적 집단보다는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 뽑으니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전체적으로 잘 뽑아주잖아요. 모든 계층을 다 뽑으니까. 그래서 표집 오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할당 표집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뽑기 때문에 층합 표집보다는 조금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동질적인 그룹에서 뽑아주는 것이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라는 그러한 이론의 기초에서 나타난 표집 방법이 두 가지, 층하와 할당이다. 이것은 단독으로 시험에 박스형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실어드렸고요.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3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 문제 13문제 풀었습니다. 나머지 12문제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